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운창 교수님 거시경제론 이번 시간은 챕터 18장 소비이론과 투자이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소비이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은 앞에서 승수이론 할 때 봤잖아요. 약간 불확실성과 소비 해가지고 약간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소비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초점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앞에 보면 3편에서 가계와 기업의 동태적 최적화 행위로부터 소비함수, 투자함수, 노동에 대한 수요, 기업 가계의 어떤 노동에 대한 공급, 기업 가계 개별 경제 주체들의 어떤 최적 선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봤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변화하는 동태적 그걸 분석을 했었고요. 그때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따라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걸 봤는데 우리는 앞에서 얘기할 때는요. 이런 불확실성 같은 거 없다고 그랬어. 시장에 영향을 주는 프릭션, 마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기업의 가계의 저축과 차입을 가로막는 그런 제약 조건도 없었고요. 노동시장에서 구직자와 아니면 기업 간의 일자리와 미스매칭 되는 거 이런 거 없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사실 이런 미스매칭이라든가 불확실성이 존재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챕터 18장에는 소비와 투자 이론에서는요. 이러한 미래소득의 불확실성 하에서 소비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리고 신용시장이 불안전하다 이게 바로 제약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마찰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제약 조건이 존재하게 되면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투자 이론에서는요. 투자에 대표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이자율인데 이자율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포괄적인 정보를 고려한 주식시장에서 평가되는 포괄적인 정보를 다 고려한 토빈의 Q 이론 더 나아가서 불확실성 하에서 투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장 넘어가면 19장에서 이제 노동시장 들어가게 됩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실업자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기업 간의 탐색과 매칭에 대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주제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비이론 보시면은요. 5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앞에 챕터 6장에서는요. 소비와 저축에서는 불확실성 이런 가운데 가계의 동태적 효용 극대화 그걸 조금 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자금 시장에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완전한 계약 이행으로 인한 신용시장의 불안전성 그게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봤는데 그거에 연장선상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1970년대 후반 합리적 기대 가설이 등장했죠.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고려하는 합리적 기대 이론이 발전하게 됨으로써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가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인가 이걸 연구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로버트 홀은 합리적 기대를 본격적으로 소비 함수에다가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 함수에 합리적 기대를 도입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 랜덤 워크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랜덤 워크 가설. 자, 그래서 랜덤 워크 가설은요.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합리적 기대를 갖고 그러니까 이 합리적 기대를 고려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 앞에 불확실성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합리적 기대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현재 소비 이외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다른 어떤 변수도 미래 소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소비에 입수 가능한 all available 이걸 번역한 겁니다. 모든 정보를 다 반영을 해서요. 이렇게 불확실성을 소비에 접목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결론은 뭐냐면 다시 거기 보시면 미래 소비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는요. 현재 소비 이외에 다른 거에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또 스키너와 젤디스는요, 랜덤워크 가설의 소비가 단순히 따르기보다는 미래 예기치 못한 소득 변화에 대비해서 소비와 저축이 사람들이 대비를 하는 거야. 거기 보시면 예비적 저축 가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확실성과 소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랜덤워크 가설. 네, 랜덤이라는 게 이제 뭐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임의 보행 가설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그리고 예비적 미래가 불안하면 저축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저축 가설 이렇게 두 가지 볼 겁니다. 자, 먼저 랜덤워크 가설 한번 봅시다. 자, 2기간 소비 모형으로 할 거예요. 1기와 2기. 미래 소득이 불확실한 경우. 자, 불확실성을 반영하니까 Y에다 프라임을 붙이면 이게 미래 소득입니다. 우리 책에선 프라임을 붙이게 되면 이렇게 미래 소득을 의미해요. 그래서 미래 소득이 불확실할 때 소비자의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선택과 관련한 내용을 볼 건데 요거 잘 체크해 주세요. 자, 평생 기대 효용 함수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미래가 들어가니까 여기 기대라는 게 들어갔고요. 효용 함수에 기대치를 집어넣는 건데 1기와 2기만 사는 경우 2기간 얘기했으니까 평생 해서 1기, 2기. 이게 평생 기대 효용 함수고 첫 번째 기의 소비의 효용, 두 번째 기의 효용인데 이거는 기대를 반영했으니까 이렇게 expectation인데 지금 시점에서 2기의 효용을 예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에는 하점자 1이 있고요. 여기 베타라는 것은 뭡니까? 시간 할인 요소. 그래서 시간에 대한 디스카운트, 할인 팩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베타는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513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자, U라는 것은 이렇게 현재 소비의 증가 함수이고 미래 소비에 대한 증가 함수이고 그리고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 이렇게 상정을 할게요. 그래서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효용 함수이며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에 대해서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줄 베타는 시간 할인 요소를 의미하고 여기 2라는 것은 현재 1기의 정보를 이용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원이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2기의 어떤 걸 예상하는 겁니다. 현재 1기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는 합리적 기대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1기의 소비자는 우리의 관심사는 1기의 소비자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1기의 소비자는 네, 자신의 미래 소득과 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알고 있는데 미래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미래의 부 이거에 대해서 부의 소득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합리적 기대를 접목시킨다고 했으니까 합리적 기대를 접목합니다. 기대를 접목해서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합리적 기대를 접목해서 예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소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근데 당연히 요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예상해봤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C, 우리 책에서는 C1, C2 하면 좋은데 이전 판에서는 이렇게 C1, 하첨자 C2 이렇게 했거든. 1기, 2기. 네, 이번 개정되면서 프라임을 붙이면 미래고 안 붙이면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는 1, 2 하첨자 있는 게 좀 편하긴 해요. 그래야지 뭐 N기까지 확장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책에 있는 것도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1기에 내가 소비를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1기 예상한 게 정확히 딱 들어맞겠지. 그러니까 그냥 C1으로 그냥 썼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효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기의 효용을 예상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기에
나타내는 요거 그냥 이렇게 책에서는 그냥 프라임을 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18-2 거기 가보시면 우리 책에서는 프라임을 붙이면 2기인데 그냥 저는 옛날 스타일로 그냥 놔뒀어요. 1기, 2기, 1기 소득, 2기 소득 이렇게 얘기했고 정액세는 없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소득도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초기의 자산 소득 뭐 알파 제로라고 할까요? 초기에 뭐 물려받은 자산 소득 이런 것도 없어. 이렇게 전제를 깔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8-2식 나와 있고 18-3식 나와 있습니다. 현재 소비와 다음 기의 합리적 기대치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현재 1기의 소비와 2기 소비에 대한 MRS 요거 한계 대체율은 앞에서 나와 있는 이 효용함수를 미분하는 거야. 1기로 미분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계 효용 MU1 이렇게 될 거야. MU1 2기에 나와 있는 요거는 C2로 미분하게 되면은 MU2 이렇게 될 텐데 E1 기대가 여기 남아 있게 되겠죠. 그리고 베타가 들어가 있어요. 요 MRS라는 게 이렇게 써 있다는 거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RS랑 요거 현재 소비, 미래 소비에 대한 요거 예산 제약식 요거 Y2로 정리할까요? Y2로 정리하면 여기 Y1 넘어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Y1 플러스 여기 잔챙이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시점간 자원 배분은 다 아시죠? 뭐 원론에서도 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요게 바로 여기에 오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는 빼고 네 교환 비율 그것만 관심 있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1 플러스 R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18-3식 나와 있고요. 미래 소비는 할인했다라는 거 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알 수 있고 18-4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일러 방정식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냥 요 정도만 이름만 들어주셔도 우선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식에서 효용함수의 구체적인 형태를 포함해서 몇 가지 가정을 더하면 밑에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효용함수를 집어넣고 거기 보시면 베타 1 플러스 R이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각주도 그래서 사실은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8-5식 이거는 2기의 소비 수준의 합리적인 예측치는 앞으로 다음 기에 소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합리적 기대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소비랑 같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기의 합리적인 예측치는 여기 2기 소비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치는 1기 소비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고 합리적 기대를 상정하게 되면은 아니 1기의 소비 수준에다가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요 1기의 합리적 기대가 되는 거니까 미래에 이용 가능한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는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야.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는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할 수 있지.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우리 손을 떠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게 되면은 현재 소비랑 같게 된다.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2기 소비에 1기에서 예측하지 못했어? 그런 정보가 있을 수 있어? 새롭게 등장한 정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영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8-6식 거기 보시면 그 예측하지 못한 정보 요거 1기 소비에다 2기 소비 자체는 예측하지 못한 여기
오차항에 해당하는 충격이 반영돼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8-6식 바로 밑에 볼게요. 자, 요게 바로 뭡니까 하면 1기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다 반영을 했는데 2기에 새롭게 발생한 충격, 예를 들어 예기치 못한 소득이나 부의 변동 이런 것들이요. 예상하지 못한 뭐 부나 소득의 충격 이런 건데 소득이나 부의 충격. 근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반영되는데 근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니까 평균적으로 제로가 돼서 얘는 제거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걸 제거한 다음에 평생 예산식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책 자체에서 거기 보시면요. 바로 밑에 여기 보시면 EV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어요. 현재 가치로 나타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요걸 그대로 앞에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직접 여기다 예산선에다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냥 연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18-7식 거기 반영이 돼 있잖아요. 자, 현재 소비가 이렇게 있고 우리 이 시스템에서는 미래 소비인데 미래 소비는 현재 소비에다가 오차항 요게 하나 더 들어가 버립니다. 이건 평균적으로 제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1 플러스 R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Y1에다가 Y2라고 할게요. 우리 책에서는 그냥 프라임을 붙였는데 여기 PPT에서는 그냥 Y2 2기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C1으로 정리를 해. 여기 보시면 우리의 관심사가 현재 소비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니까 요거 1 플러스 R로 집어넣게 되면 C1 플러스 R, C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요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뭐냐? 그럼 얘를 그냥 아예 또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돼. 근데 책에서는 좀 지저분하니까 현재 가치로 나타낸 기대치를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18-8식 이렇게 얻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제출 볼게요. 랜덤워크 가설에 따르면 그래서 임플리케이션이 뭔데 하면 불확실성에 합리적 기대를 같이 접목했습니다. 그렇게 나타낸 소비자는 다음 페이지 기간 간 고른 스무스팅하게 소비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가치로 나타난 평생 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비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가 어떻게 돼? 얘가 1보다 작을 거 아니야. 평생 소득, 기대되는 평생 소득과 관련한 현재 가치 값의 일정 부분을 현재 소비에 할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런 점에서 랜덤워크 가설을 불확실성과 합리적 기대 상황에 도출하게 된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과 같다. 그러니까 항상소득 가설에다가 합리적 기대를 도입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랜덤워크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랜덤워크 가설이다 라고 하면은 요거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uncertainty와 불확실성과 그리고 합리적 기대를 그러니까 원래 항상소득 가설은 항상소득을 어떻게 예상하냐? 보통 이제 적응적 기대 가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합리적 기대를 요거를 접목한 거예요. 요걸 접목한 항상소득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득 가설. 요게 이제 최종 결론 임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달러 보시면 그래서 어쩐데? 예, 거기 평균적으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차이는 오차항이 제로기 때문에 같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고른 평탄한 소비를 하는 게 현재와 미래 소비가 동일하니까 소비가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스토리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는데요?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이렇게 골고루 고른 평탄한 소비, 스무팅하게 만든다는 표현을 씁니다. 평탄화, 소비의 평탄화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 보면요. 이론이 예측한 것보다 소비의 변동성이 좀 커. 도대체 왜 그러지? 아니, 평탄한 게 좋다며. 그래서 생각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이게 되는데 소비자는 일시적인 소득이 변화하면 당연히 그게 먼 미래까지 평생 소득, 생애 전체 소득을 고려해가지고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민감하게 좀 더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유가 두 개 있습니다. 자, 우선 거기 세 번째 단락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번째 단락이네. 첫째, 실질 이자율이 일정하다는 랜덤워크 가설과는 달리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차입을 하거나 저축을 할 때 이자율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에선 이자율 자체가 변화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앞에 1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물 경기 변동 이론에서요. 소비의 행태가 실제 데이터를 실질 이자율 자체가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지. 그 두 번째는 자본시장이 이렇게 좀 불완전합니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돈을 저축할 때랑 예금할 때랑 차입할 때랑 이자율이 다르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론상 얘기할 때는 저축할 때나 차입할 때 이자율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신용시장의 불안정성이라 얘기하고요. 그리고 차입 제약이라든가 유동성 제약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담보 없나요? 돈 안 빌려주는 거야. 쉽게 하고 내가 갚을 수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자율 적정하게 해서 빌려야 되는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랜덤워크 가설은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는 고려할 필요 없어. 현재와 미래 소비 똑같아. 그리고 사람들은 평탄하게 되는 게 가장 효용이 극대화돼. 근데 현실에서는 현재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많이 반응을 하는 거야. 왜? 하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렇게 스무스한 그렇게 이론에서 얘기하는 가정이 잘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비적 저축 가설입니다. 예비적. 우리 화폐수요에서 예비적 동기 화폐수요 그거랑 비슷한 거야.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항상 소득에다가 랜덤워크 가설에 불확실성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 소비자는 예기치 않게 미래 소득이 감소해도 일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버퍼를 놔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 저축 자체를 증가시키는 거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예기치 못한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은 이 소득의 불확실성 정도를 조금 더 추가하게 됩니다. 516페이지 가볼게요.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그래, 미래 소득에 대한 내가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 오케이, 불안감이 증가시 책에서 커지게 되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커지면서 소비자는 예기치 않게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축을 증가시킨다는 거야.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소비가 감소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 정도 봐주시죠.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대될수록 소비자는 현재 소비를 미래 시점으로 연기하게 되고 그래서 현재 저축 증가는 현재 소비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밑에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오른쪽 517페이지 살짝 집어넣습니다. 여기 517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잖아. 요거는 현재 1기, 하첨자 1기에서
예기치 못한 소득 변동, 2기의 소득 변동에 대한 분산, 제곱이니까 분산입니다.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한 정도를 나타내고요. 여기 세타 나타나는 게 이제 크면 클수록 사람의, 요거는 이제 현실의 분산이고 요거는 사람의 어떤 위험 깊이 정도, 그걸 반영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거 2는 이제 미분하면 싹 제거되게 하려고 그냥 2분의 1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부분 불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그래프도 좀 나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소비는 단순히 랜덤워크를 따른다고 하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랜덤워크 가설이죠. 랜덤워크 가설. 그래서 오차항은 제로가 되니까 그럼 얘를 빼면 미래 소비는 2기의 소비는 1기의 소비와 같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요만큼이 더 추가적으로 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만큼이 더 더해졌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정도가 이렇게 좀 더 반영이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재 소비는 감소하고 미래 소비 자체가 더 커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미래 소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C'이 있으니까 한계 효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쭉 표현이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볼게요. 516페이지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현재와 미래 간에 이렇게 서로 상충관계가 존재하잖아.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 대체 효과, 대체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516페이지 두 번째 단락 기간 간 대체 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대체 효과. 오케이, 요거. 네, 다음 두 번째 줄 볼까요? 합리적 소비자의 시점 간 최적 소비 과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자, 위험 기피자인 경우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게 왜 위험 기피자입니까? 아니요. 그림 그릴 때 이거지. 여기 미래 소비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소비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참자 쓸까? 이렇게 되면 이게 위험 기피잖아. 위험 기피자가 되는 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효용인데 한계 효용이 이렇게 체감한다. 이게 위험 기피자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위험 기피자인데 자, 그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한계 효용 함수를 나타냅니다.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에는요, 소비자가 일기와 현재, 미래에 모두 C만큼의 소비를 한다면 C가 이거야. C가 이거야. 오케이? 그때 한계 효용이 여기란 말이야. 이렇게 될 텐데 따라오셨죠? 네, 거기 책에 그대로 있는 거 여기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될 텐데 미래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이때 미래 소비가 50%의 확률로 오히려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오케이? 미래 소비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반 이렇게. 그랬을 때 미래 소비에 대한 기대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걸 두 개 연결하는 거지. 요거랑 요거를 두 개 쭉 연결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한 게 바로 여기야, 여기. 요거. 요점이라는 얘기야, 요점. 이 점이 바로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미래 소비에 대한 기대 한계 효용 요걸 나타내는 건데 아니 이게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야. 따라서 스무팅한 고른, 잘 체크하세요. 고른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최적 선택의 경우에는 현재 소비를 좀 줄이고 미래 소비를 좀 늘려가지고 한계 효용을 갖도록 만드는 게 지금 한계 효용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래서 갖도록 만드는 게 가장 최적의 선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타낸 게 517페이지 거기 요 식으로 나타내는데
실제로 이런 예비적 저축 가설은 현실에 적용됩니까? 예. 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소비가 소득보다 더 크게 민감하게 반응한 경우를 많이 봤어. 아니, 우리가 보는 거랑 다르잖아. 소비는 스무팅하게 돼야 되고요. 소득이 오히려 변동성이 커야 되는데 소비에 대한 변동성이 소득보다 더 커졌단 말이야. 변동성이 커. 이렇게 불확실성이 담겨지게 되고 고용구조가 불안해지면서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비를 확 줄이고 저축을 늘렸는데 그냥 효용 극대화는 합리적 선택의 저축이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저축을 증가시켰다 해서 예비적 저축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약간 설명이 뭐 엄청 예를 들어서 친절하게 돼 있지는 않은데 직관적인 감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불안전 신용시장과 소비는 좀 끊었다 갈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